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024년도) 이제 한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면 을에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이지만 중동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을 되돌아보면 참담하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열과 갈등의 세계 2024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사가 에릭 홈스봄은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반세기에 가까운 냉전 경험했고요. 21세기도 지금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계는 여전히 분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21세기에도 계속되는 분쟁의 씨앗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20세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계속 설거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예. 현대 중동이 탄생이 20세기 초에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을 거쳤고 그러면서도 현대 중동을 만들어졌을 때의 문제점들. 네.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 제외됐고 이들이 이 여러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20세기에 해결됐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됐어야 네네. 되고요. 쿠르드 문제도 해결됐어야 되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두 문제가 그대로 지금 1세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좀 완화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유지 혹은 더 확산되는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네. 세계가 이렇게 분쟁에 휩싸여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동만 놓고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중동만 놓고 보면 그렇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2024년 되돌아보면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 분쟁 소식에 이제 주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네. 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정세를 주도했던 주요 참여자로 이제 미국을 우리가 꼽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2024년 미국의 대외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빵점. 빵점? 네, 중동 5점도 아니에요? 네, 중동만 보면 빵점입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이제 그 근거로 9월 23일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네. 중동을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20년 이래 지금 중동이 가장 평화롭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가장 평화로운데 지금 보십시오. 반어법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요.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예. 지금 중동은 20년 이내 가장 평화롭다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요즘 그 디지털 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마 제이크 설리반은 자기가 한 말들을 다 인터넷에서 지우고 싶을 거예요. 아니 그 어디 가다 달걀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그거를 맞았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오. 또 공식선상에서 얘기를 했고. 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한 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 도대체 판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정보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요. 예. 의외로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집트에 미국의 여러 뭐 관리나 뭐 정보해서 한 3,000명 정도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11년 아랍의 봄이 이집트에서 일어날 때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거 판단 못했습니다. 3,000명한테 그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정보는 취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보를 읽고 큰 판세를 읽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네, 결정적인 큰 판단 순간에 오류가 있었다. 네, 판단 오류를 하는 거죠. 결정을 뭐가 일어날 건지 모르는, 물론 뭐가 일어난다고 뭐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라는 게 있잖아요. 예. 움직이는 추 같은 걸 잘 몰랐던 거죠. 우리는 미국의 정보력 하면 엄청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네.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자, 빵점이라고 2점도 아니고 5점도 아닙니다. 좀 야박하게 빵점. 전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막지도 못했거든요. 일어난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적어도 중동만 보면 빵점이다. 네. 자,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서 미국을 향해서 빵점을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자, 말씀하신 대로 또 중동에 초점을 맞춰 보면은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란 변수가 네. 있습니다. 정세를 이끄는 중요 변수였다는 건 다 이제 동의를 할 텐데
자, 하마스 테러가 빚어낸 가자 전쟁, 헤즈볼라를 향한 전면 공격까지 보면은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줄곧 강경한 태도 보였거든요. 네. 그 배경이 뭐 자신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뭐 그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네, 요압 갈란트 결국에는 해임된 국방장관이 네, 하마스와 전쟁을 언제든지 끝낼 수 있었는데 못 끝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끝낸 다음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전국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을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인질을 구출하지 못했다라는 그 혹독한 비판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봤었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너무 당연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네타냐후 총리가 끝까지 이렇게 왔던 것은 강경파 굉장히 강경한 장관이 두 명이 있거든요. 네. 연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 이끌어왔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7개의 전선이 열렸거든요. 10월 7일에 2024년 10월 7일에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만 싸운 게 아니고 가자의 하마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슬람 지하드, 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 시아파 민병대, 이란,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총 7개의 전선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와, 그럴 수가 있나요? 네, 7개의 전선 한꺼번에 열렸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네, 미국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무기를 주었고 도와줬고요. 그러면서 7개 전선을 향해서 좀 뚝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겠다. 네. 예, 결국에는 근데 지금 상당히 네타냐후 총리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본인이 얘기한 새로운 중동 질서에 구축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그림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린 그림 쪽으로 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계속 전쟁을 한 거는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두 부류의 비난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은 200명이 넘게 인질이 끌려갔잖아요. 그 가족들 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의 450일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50명 정도는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협상을 해서 돌아오길 기대하겠죠.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애가 타는 일이고요. 그리고 헤즈볼라 공격에 초토화가 된 마을에서 살다가 지금 피난 나온 사람들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네타냐후 총리가 올 9월달에 새로운 중동 지도를 그리겠다 하면서 네. 이란의 영향력이 빠지는 지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거기에 근접하게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좀 강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가자 지구 통치했던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을 일단 괴멸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괴멸적이란 표현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면 하마스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비난을 받냐면요.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하마스를 반격하는 거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질 않아요. 워낙 엄청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너무나 불필요하게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4만 5천 명입니다. 죽은 사람들만. 네.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크리스마스 때도 계속 폭격을 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는 그 방송에서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 가족들이 보면서 자, 이스라엘 총리가 눈이슬 와서 봐라. 여기에 지금 죽은 사람 중에 하마스와 관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없다 이거예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거. 근데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떠안을 가장 큰 문제는 하마스에 반격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너무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예상과 달랐던 건 헤즈볼라 전투력입니다. 뭐 하마스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다고 이제 당초에는 여겨졌었는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하산 나스랄라 비롯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고 휴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반격도 좀 예상보다는 약했어요. 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지도부가 괴멸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도부가 뭐 쉽게 말하면 넘버 1부터 거의 뭐 넘버 10, 넘버 15, 15, 뭐 전부 다 30명 정도가 거의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급만 있는데 중간 지도급에서는 큰 판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핵심부가 있어서 핵심부가 사령관이 중요한 게 사령관은 큰 판을 보면서 쉽게만 작전할 수 있는데 중간 계급 쪽에 있는 중간 사령관들이 어떻게 큰 판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 지역질밖에 못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괴멸적 피해를 입었다고 네, 해도 피해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란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사실 더 큰 거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전국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건 시리아거든요. 네. 시리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리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이란으로서는 괴멸적인 피해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시리아에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리아를 이란이 발붙일 수가 없으면 시리아를 통해서만이 레바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헤즈볼라로서는 치명적이죠. 시리아를 통해서 무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헤즈볼라는 거의 지금 자멸 상태입니다. 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시리아 말씀하셨는데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했고요. 예. 내전이 13년이고 13년 동안 버티는데 돈도 없고요. 예. 아무리 훌륭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13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싸운다라는 거 보급품도 제대로 없이 싸우기는 어려웠고 이미 네.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네네. 혼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란과 러시아가 뒷받침해 줬는데 거기가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도 여력도 없을 뿐더러요. 이 예. 나라도 도와주고 싶어도 예. 정작 싸워야 될 주인공이 사우르지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요. 이란에서도 얘기하는데 도와주려 그러고 보니까 도와줘 봤자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군들이 내려왔었을 때 튀르키예가 뒤를 봐주면서 반군들이 내려왔었을 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군은 30만이고 반군은 15,0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졌느냐? 총 한 발 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예. 얘기예요. 전의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거의 쿠데타다. 군인들이 싸우지는 않고 무기를 다 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종의 쿠데타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네타냐후 총리가 뭐 과장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영향력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반군한테 결국 반군이 정부군을 이길 거잖아요. 네. 그럼 무기고를 다 가질 거 아닙니까 반군이. 그러면 이 무기들을 반군이 갖게 돼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그 무기고를 전부 다 폭격을 했어요. 아, 예. 그 정부군이 쓸 수 있는 무기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군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말이 우리 때문에 이긴 줄 알아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시리아인 악명 높은 테러 조직 IS 즉 이슬람 국가가 정했던 수도 라카가 있죠. 네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지금 교수님 말씀 취지는 사실 싸울 힘도 없고 의지도 있고 스스로 무너졌다는 게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고. 네네. 자, 이스라엘 영향도 간접적으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마지막에 좀 붕괴시키는데 마지막 기여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가 않은가 봐요. 튀르키예입니다. 아, 튀르키예요? 네, 튀르키예가 탄탄히 받쳐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리아 정부가 좀 복잡한데요. 네네.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군이 있었고요. 정부군은 딱 하나입니다. 정부군 하나고 그 정부군을 도운 거는 병력을 도운 거는 이란이고요. 공중전이나 이런 거 도운 것은 러시아가 도왔어요. 네. 자, 반군은요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반군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시리아 국민군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국민군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튀르키예가 계속 도와줬던 극단주의자 HTS가 있습니다. 네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튀르키예가 도와줬냐면요. 이들이 이들립이라는 그 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쓰인 화폐가 튀르키예 화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튀르키예가 이들에게 야 우리가 지원하는 국민군으로 같이 편지하라 그러는데 편지에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이 친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튀르키예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다마스커스까지 다 점령을 한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진정한 이번 시리아 내전의 승자죠. 그렇다면 네. 시리아 독재 정권의 붕괴 앞으로 중동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상당히 복잡한 영향입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외국 전문가들 저도 궁금해서 모든 걸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네네. 나오는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 그림이 나온다. 지금은 뭐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시 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상황입니다. 자, 다시 내전으로 들어갈 수도 네.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시리아를 과거처럼 하나의 시리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러시아도 그 얘기했거든요. 시리아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시리아를 나누면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나누는 게 더 좋고요. 쿠르드 반군들도 자기네들이 북동쪽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쿠르드만의 자치 정부나 이런 걸 세우고 싶어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에 해결됐어야 될 문제예요. 쿠르드인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쿠르드인들이요 3천만 명입니다. 네. 3천만 명인데요.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살아요. 네. 이들이 한 나라를 못 이뤘고 시리아에는 200몇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치 정부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 쿠르드인들의 희망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이스라엘도 쿠르드 독립국가를 지원하고 있어요. 당연히 튀르키예는 화를 내죠. 튀르키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시리아에 쿠르드 독립국가가 세워진다면 네. 우리 지금 튀르키예에 항상 반대하고 있는 우리 튀르크 동쪽에 있는 쿠르드 반군들이 우리 정부에도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판의 싸움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네. 자, 2024년도 세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이란이고요. 네. 올해 이란 국민은 온건파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무엇보다 이게 핵 개발 이슈에 우리가 이제 네. 주목되는데 미국과 협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원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또 폭격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이란은 지금 자기네 핵 문제, 핵 개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란이 가장 공경스러울 겁니다. 네. 왜냐면요. 이란이 그동안 79년 혁명이 난 다음에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돕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이란에서 출발해서 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시아 초승달 했는데 그 라인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요. 지금 이라크 하나 남았습니다. 이라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새로운 전쟁이 난다면 이라크에서 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그런 식으로 외부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지 이란이 본토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란이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노출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핵 개발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만두자라는 사람은 말은 못 하겠죠. 현재로서는. 예. 근데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무기 만들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들 텐데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란의 논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특히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들든 안 만들든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하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계된 그 사람들을 지금 쓰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저지를 어떻게 쓰니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불씨는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게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란을 핵시설을 파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에 새로운 위기는 이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1월 달에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는 중동, 우크라이나, 북한까지 분쟁 종식의 해결사를 이제 공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 대해서는 중동만 보면요. 이란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강경하고 네타냐후하고는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 중동에서의 분쟁이 과연 잦아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밌는 게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네타냐후 총리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타냐후 총리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한 거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으름장 아니냐.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끝나야 되고 다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새로운 전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압박을 해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얻어낼 아니냐. 걸 얻어낸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네. 그 미국의 중동에 대한 집중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1기 이후에 이제 2기가 곧 출범하지만 트럼프 1기 이후에 미국 안보의 주요 관심이 중국 중심으로 한 네. 동아시아로 옮겨갔다. 중국과의 대결에 모든 관심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중동의 비중이 좀 떨어진다. 이건 맞는 네,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입니다. 앞으로 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쪽으로 문제가 네. 옮겨올 것 같아요. 네네. 중동 전쟁 잦아들고 안정이 되면은 네. 이제는 뭐 사실은 그런 얘기를 계속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미어 샤이머 교수인데요. 시카고 대학 교수가 하는 네네. 말이 우리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 중국 잡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 잡으려 지금 거기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쓸데없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느냐 이게였거든요. 그거를 다시 반대로 하면은요 그 말과 가장 가깝게 정책을 펼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 당선자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집중하기 위해서거든요. 중국에 집중하기 집중에 위해서. 집중할 겁니다. 아마 중국의 기술 굴기 내려앉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역량을 중국에 압도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중동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동아시아가 조금 시끄럽겠다 하는 얘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미국이 신경 안 쓴다는 게 자기들끼리 싸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분쟁 가능성은 중동에선 떨어진다는 이제 말씀인 그러니까 미국이 것 더 같아요. 이상 힘이나 이런 관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은 오히려 줄어들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왜 우리가 그런 분쟁에 끼어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문제도 보면은 만약에 네. 이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시리아 문제를 어떻게 개입하려고 그랬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이런 말 해석했어요. 시리아 우리 문제 아니다. 시리아는 우리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 끼어들지 않겠다. 해봤자 우리한테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우리가 투입만 많이 해야 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요 미국의 보스 탱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시리아의 해군 기지가 좋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거 미국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한테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박현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점점 우리의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중국과 무역 관계도 그렇고 긴밀한데 네. 이제 중국을 잡겠다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덤벼듭니다. 네. 지금 곧.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전국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25년 세계 정세 어떤 흐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지 또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좀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제가 뭐 동아시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두 실패를 보면은 예를 들면 시리아의 실패를 보면은 네. 결국에는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군대를 가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시리아 정부군의 패퇴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의지를 잃었어요. 외국군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요. 예. 한계가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밑빠진 독이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 우리의 힘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를 잘 챙겨서 나가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외교 정책도 나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